자, 그럼 이제 우리 무역 결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이에요. 다음 송금 결제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송금 결제 방식이라고 한다면 물품 대금에 대해서 송금의 방식으로 보내는 거였고, A. 적용되는 국제규칙이 없어서 분쟁 시 중재기관의 중재로 해결되기가 어렵고 주로 재판에 의해 해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적용되는 국제규칙이 없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송금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냥 은행에서 사용되는 어떤 규칙 같은 건 있긴 하지만 이 송금 자체에 대해서 수출자, 수입자, 그 다음에 은행 당사자까지 해가지고 같이 나와 있는 규칙은 없어요. 근데 분쟁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었죠. 뭐였어요? 알선, 그 다음에 조정, 중재, 소송.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었었고, 그 중에 요거 두 개는 구속력이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구속력이 있었죠. 즉, 중재로 가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려면요, 그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어놨으면 되는 거예요. 송금에 대한, 즉 대금 결제에 대한 국제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분쟁을 우리가 중재로 하겠다, 즉 중재 합의를 넣어놓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하겠다, 우리 재판 관할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준거법 조항 이런 것들을 따로 조항으로 삽입을 해놓으면 분쟁 해결은 그냥 그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틀렸고, 다음에 B. 추심, 신용장 방식에 비해서 무역거래 흐름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이나 위험 요소가 많다. 추심하고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중간에 은행이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아니면 특히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 은행들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이게 일치하는 제시인지 아닌지를 각 5은행 영업일로 가지고 간 다음에 이그제미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C. CAD는 서류상환 결제 방식이며 COD 방식은 현물인도 결제 방식이다. CAD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Cash Against Document. 그 다음에 COD는 Cash on Delivery였죠. 그래서 CAD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주면서 돈을 받겠다라는 의미고, COD는 물품을 인도해주면서 돈을 받겠다라는 의미니까 각각이 서류상환 결제 방식, 현물 인도 결제 방식 맞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 수입자가 물품 확인을 원한다면 CAD보다는 COD를 선호할 것이다. 왜 그런 거예요? CAD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못 봐요. 그냥 서류만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품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물품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물품을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서는 COD가 더 적절하겠네요. 다음에 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보증신용장을 사전송금 방식이나 사후송금 방식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특정 당사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보증하는 B가 대신 이 사람의 의무를 이행해주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송금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2번. 다음 중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의외로 송금 결제 방식이 시험이 많이 나왔네요. 이 회차에는. 자, A. 송금은행과 지급은행이 예치환 거래일 경우. 하나요. 결제은행의 수수료는 송금인 부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치환 거래은행이다 라고 한다면 그 환에 대한 거래를, 계약을 맺은 은행들 있죠. 우리가 환거래를 같이 하자라고 거래를 맺은 은행끼리를 우리가 예치환 거래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제은행의 수수료는 송금인 부담이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의뢰한 사람이 부담을 하겠죠. A는 틀렸고, B, 수출자에게는 지급은행의 지급수수료 등이 공제된 잔액이 입금될 수 있다. 수출자에게 이 수수료 부담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수료는요,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통 수출자가 받아갈 금액에서 빼고 줘요. 이게 좀 합리적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금 결제는 약간 상계 느낌도 나요. 그렇죠? 그 단계에서만큼은. 다음에 C, CWO, 이거는 캐시 위드 오더, 사전 주문 방식이죠. 사전 대금 송금.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전 송금 방식과 사후 송금 방식의 절충된 지급 방식 중 하나이다. 이게 CWO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전 송금 방식이에요. 뭐 사후하고 절충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음에 D, 대금 결제는 스위프트를 통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거는 전산에 의한 방법인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고. E, 송금은행과 지급은행이 예치한 거래인 경우 수출자의 계좌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연히 알아야지만 수출자한테 돈이 가겠죠. 자, 그래서 답은 B하고 D만 맞으니까요. 3번이 될 거예요. 자, 43번. 다음 중 OA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OA는 청산계정 방식이죠. 1번에 수출자는 수출 팩터링 금융을 활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우리 팩터링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팩터는 뭐였냐면요, 수출 팩터, 수입 팩터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출자, 수입자가 있었죠. 그럼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얘를 통해서 수입자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한 다음에 수출자는 어음을 받게 되겠죠. 어음이 있겠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얘한테 먼저 제공한 다음에 돈을 먼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처럼 수출 팩터링 금융을 활용한다. 금융을 활용한다. 얘한테로부터 먼저 돈을 받겠다는 얘기죠. 2번, 일반적으로 바이어즈 마켓의 상황에서 활용되는 송금 결제 방식 중 하나이다. 팩터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OA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OA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바이어즈 마켓의 상황에서 활용이 된다. 마켓 앞에 들어가는 주체들 있죠. 바이어즈 마켓하고 보통 셀러즈 마켓,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마켓 앞에 들어가는 요 당사자가 조금 우세한 시장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즉 우리 수출, 수입 아니면 그냥 국내 거래에서도 봤을 때도요, 일반적으로 수입자 혹은 구매자한테 조금 더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바이어즈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바이어즈 마켓, 셀러즈 마켓 구분하면서 이걸 관련된 대금 결제 방식을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금 결제 방식 중에서 이러한 결제 방식은 수출자한테 유리하고 이러한 결제 방식은 수입자한테 유리하다, 이런 게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사전 송금 방식은 어때요? 물품을 보내주기도 전에 수출자가 먼저 돈을 받아요. 그럼 수출자한테 유리한 방식이죠. 어떤 때 보통 사용될까요? 셀러즈 마켓. 왜냐면 셀러가 물건 받아가고 싶으면은 돈을 미리 좀 줘. 그리고 우리 어떤 특정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사전에 가가지고 막 등록하고 돈도 미리 내놓고 그러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청산계정 방식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수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즈 마켓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수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어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결제 방식을 제시해 주면서 유인하는 거니까. 3번, OA 내고 후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OA를 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미리 딴 사람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돼요. 근데 보통 은행에다가 합니다. 수출자는 매입은행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산계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수입자가 돈을 안 주겠대요. 그러면 미리 은행은 수출자에게 돈을 줬잖아요. 근데 수입자한테 못 받으니까 수출자한테 가서 내가 준 돈 다시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4번. 외국한 은행은 매매계약서, 선적서류, 사본, 환어음을 근거로 이 외화채권을 매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네팅하는 거예요. 상계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44번.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해당 규칙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요거를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세요. 근데 그 물품 매매 계약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추심은요, 우리 추심 지시서에 따라서 각 당사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추심 지시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추심 지시서. 2번. 추심은행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어떠한 확인의 의무도 없다. 일단은 서류 자체에 외관상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서류가 정말 정식으로 쓰여졌고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실제 물품들 혹은 실제 대금 결제 내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서류 자체가 진짜 그런 서류구나 정도까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3번. 추심은행은 인수의 통지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수는 뭐냐면, 우리 DP, DA 방식을 보면은 얘는 지급인도고 얘는 인수인도였잖아요. 그래서 추심은행하고 지급인하고 추심은행이 서류를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수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인수가 완료됐다라고 그 전 은행에게 알려줘야겠죠. 3번 맞고요. 4번. 서류의 송달 중에 발생한 서류의 분실은 추심의뢰은행의 책임이다. 우리 추심 배우시면서 은행들은 다 면책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서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요. 은행은 면책입니다. 45번 볼게요. 다음 추심 결제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추심 거래에 관여하는 은행들은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한 중개인 또는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즉, 그 주체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심 지시서 내용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 서류가 조작된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A 맞고요. B. 추심 지시서에 DP인지 DA가 없는 DA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뭘 사용해요? DP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C. DP, DA 거래에서도 통지수수료, 인수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통지수수료는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대신에 거기 뒤에 인수수수료가 나왔잖아요. 이 DA 관련해서는 인수수수료, 그 다음에 DP 관련해서는 지급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통지수수료라고 한다면 추심거래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신용장 거래에서. 누구한테? 신용장 통지은행에게. 이때 발생하겠죠. D. DA 거래에서 추심은행 자신이 어음을 인수하고 수입자에게 서류를 인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음을 인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추심은행이 아니라 얘잖아요. 그렇죠? 얘가 인수도 하고 지급도 하고 하는 사람이 지급인이에요. 틀렸고. 그 다음에 이 DA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서류를 인도받는 시점부터 수출자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이 서류 중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B에 선화증권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지급인이 이 서류를 받게 되면 해당 물품의 주인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46번. 신용장 조건 변경에 관한 UCP 600의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 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 변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은 유효하다. 우리 지금 그 부작위에 의해서 승낙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부작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작위 관련된 승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우리 시험 공부하시면서 거의 유일하게 부작위가 인정이 된 사례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CISG 공부하시면서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였냐면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수입자가 물품의 명세를 확정해줘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물품 명세를 확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요. 얘가 일정 기간 동안에 답변이 없으면 얘가 정한 물품 명세가 확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면은 승낙의 개념은 아닌 거고 그냥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긴 한데 만약에 부작위에 의한 승인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굳이 꼽자면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서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2번. 신용장은 신용장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 개설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조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세 명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개설 의뢰인인 수입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3번. 수익자가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알리지 않고 신용장 및 아직 수락되지 않고 있는 조건 변경 내용에 부합하는 제시가 있으면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 변경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본다. 뭐에 의한 승낙이에요? 행위에 의한 승낙이에요. 행위에 의한 승낙. 4번. 조건 변경에 대해 일부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 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그랬죠. 조건 변경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이 중에 2번은 싫다. 1번하고 3번만 승낙하겠다. 어떻게 간주가 돼요? 전체가 거절로 간주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신용장 양도한 경우가 있었죠. 신용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봤어요? 제1수익자가 있고 제2수익자가 2명이 있어요. 신용장 조건 변경이 와서 얘한테 1, 2, 3, 얘한테 1, 2, 3 이렇게 조건 변경서를 보내줬습니다. 얘는 오케이 했고요. 전체에 대해서. 얘는 전체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승낙을 한 제2수익자한테만 적용이 되고 거절을 한 당사자한테는 원래 신용장 조건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요 물어보는 걸 어떤 걸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부분 승낙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제2수익자가 이 중에서 일부는 거절, 일부는 승낙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것 노예요. 이거는. 그건 요 내용이랑 똑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7번이요. UCP 600이 적용되는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 심사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 UCP 600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은행이 해당 서류를 수령을 해서 이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 그 다음에 UCP 600, 그리고 국제표준은행 관행 이렇게 세 가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면 일치하는 제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1번에 조건과 일치함을 나타낼 서류를 명시함이 없이 신용장에 어떠한 조건이 담겨 있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증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명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 자체가 없는 걸로 고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1번은 맞아요. 답이고 2번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후에만 작성되어야 하고 또한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두 가지 기준이 나왔죠. 하나는 신용장 계절 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서류가 그 전에 발행돼도 되는 건지. 여기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론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거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시점보다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일부 서류는 그 전에 발행이 돼도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월 30일까지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 제시된 서류를 보니까 발행일자가 2월 5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3번. 은행에게는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시일부터 기산하여 최장 5은행 영업일이 주어진다. 우리 이그제미네이션 해당 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인데 어때요? 5은행 영업일은 맞아요. 근데 제시 일자부터 5은행 영업일이 아니라 제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일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 선적인 또는 송화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여야만 한다. BL 아니면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여기에 물품을 보내는 사람으로 기재된 사람이랑 신용장에 이 신용장에 따라서 수익을 받을 당사자라고 기재된 사람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특히? 이렇게 제2수익자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경우라고 한다면 아니면 제1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를 하진 않았고 B 국가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구매 계약을 따로 체결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을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입자 이쪽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발행한 서류는 얘 이름으로 나올 거고 신용장상의 수익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48번. 화환신용장 거래 시 보험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 UCP 600 같은 경우에 보험 서류랑 그 다음에 상업송장 그리고 운송 서류 19조부터 25조까지 쫙 나와 있는 그 서류들 있죠.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발행돼야 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 혹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번. 보험 서류에서 부보가 선적일 이전의 효력을 발생함을 나타내는 있는 경우라도 보험 서류의 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급 적용이 되면 가능하겠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물품을 선적을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했어요. 근데 보험 서류가 딱 발행이 됐는데 즉 이제 1월 10일 날 이후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발행 일자는 1월 20일로 돼 있어요. 보험 계약 체결일도 1월 20일이에요. 근데 이 보험이 1월 8일부터 유효하다라고 써 있으면 어때요? 이것까지 전부 다 커버가 되겠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겠죠. 2번. 신용장에 보험서류 원본 한 부를 제시하라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도 보험서류가 한 부를 초과한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모든 원본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왜 그랬어요? 이 보험서류 같은 경우에는 권리증권이었죠. 그러니까 권리를 발행시킬 수 있는 서류들은요. 전부 다 원본 전통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보험서류에 부보 금액을 표시해야 하나 반드시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부보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이 보험서류 조건 중에 하나가 신용장상에 있는 통화하고 똑같이 써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다음에 4번. 보험서류에는 어떠한 제외 문구에 대한 언급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았죠. 그렇죠? 커스터머리 리스크 아니면 유주얼 리스크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즉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 부보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 일반적인 위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은 제외된다 써도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위험들을 부보해야 되거나 어떤 특정 위험들이 부보되지 않았으면 하거나 라고 한다면 신용장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써주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9번. 환신용장의 양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1번에 분할 청구 또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신용장은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있다. 자, 요거죠. 우리 신용장 양도 아까 그린 거 잠깐 보면 1수익자는 여러 명의 제2수익자에게 서류를 양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류를 양도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얘하고 얘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할당받은 그 물량에 대해서 선적하고 얘도 선적을 할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다른 운송수단의 선적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분할 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분할 선적 아니면 어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어음도 얘가 발행 할 거예요. 그러면 분할 선적이나 분할 어음 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제2수익자는 한 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 경우는 분할 선적이나 분할 어음 발행이 허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에 양도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수익자에게 양도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2수익자까지가 끝이었죠. 요 후속 수익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얘가 다시 원래의 제1수익자에게 보내는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 가능 신용장이란 신용장 자체에 transferable 또는 divisible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transferable만 맞습니다. 뭐 divisible, assignable 이런 거 전부 다 틀린 내용이에요. 4번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가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개설은행이 대부분 다 양도은행을 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신용장 거래 시 송장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이 송장은 상업 송장 아니면 뭐 커머셜 인보이스 다 동일한 말입니다. 1번에 신용장에서 커머셜 인보이스의 제시가 요구되는 경우 우리가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면요 상업 송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송장이다 라고 했으면 이 커머셜 인보이스 아니면 프로포마 인보이스 컨슐라 인보이스 전부 다 송장들을 총합하는 게 송장이라는 의미고 그 중에서 지금 커머셜 인보이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되는 경우 인보이스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 하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자는 아닙니다. 가능해요. 자, 다음에 2번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라도 송장은 제1수익자가 발행해야 한다. 자, 신용장이 양도가 되면요 1수익자가 발행해도 되고 제2수익자가 발행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2수익자는 본인이 선적한 물품들에 대해서 송품장을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송품장을 발행을 해서 서류가 이렇게 가고 물품들이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발행한 송품장하고 환어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1수익자가 받은 그 신용장 금액보다 더 아래에 해당하는, 즉 얘가 $100짜리 그 신용장을 받았다면 넘길 때에는 $90만 넘기겠죠? 그래야지만 얘가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발행한 서류에는 $90라고 돼 있을 거예요. 송장이든 환어음이든. 그럼 이게 사실은 그냥 제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게 제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개설은행이 얼마만 줘요? $90만 주겠죠. 환어음이 90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중간에서 이 서류를 바꿔치기 합니다. 뭘로? $100로 기재가 되어 있는 서류로. 근데 이런 작업이 만약에 1회에 한해서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양도은행은 그냥 이 서류를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3번. 송장은 서명이나 발행일자의 표시가 없어도 된다. 송장에는 서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용장에 송장에 서명을 해야 된다. 즉 서명된 상업송장 몇 통 제시를 하라라고 나와 있으면 그거는 신용장 조건을 따라줘야 돼요. 근데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커머셜 인보이스 3통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우리 UCP 600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상업송장에는 서명이 없어도 돼요. 답은 3번이고 4번. 송장에는 신용장에 명기되지 않은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가 표시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용장 거래를 일부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신용장이고 신용장이 이렇게 $100가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20어치를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물품을 내가 대금 지급을 하는데 $20는 송금 방식으로 하고 $100는 신용장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수입자가 $20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용장 받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발행하는 서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120어치 물품을 판매를 했다. 상업송장에 그렇게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발행하는 다른 서류들에도 그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 개설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까지만 보장하는 거예요? $100까지만. 그래서 이 서류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100까지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계가 없어요. 가능해요. 답은 3번이죠. 자, 51번.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한 Beneficial with Certificate의 작성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수익자의 증명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번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목 또는 유사한 제목으로 기재되어도 되고 심지어 제목이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엄밀일치 원칙을 따지는 거는 상업송장에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서류들은 신용장 내용하고 불일치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었어요. 괜찮았죠? 자, 그리고 제목은 굳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때 Beneficiaries Certificate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했습니다. 자, 2번 수익자 증명서는 수익자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3번 수익자 증명서는 수익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기재되는 정보는 신용장의 요건과 저촉되어도 무방하다 아니었어요. 최소한 신용장 내용하고는 상충되거나 저촉되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수익자 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나 증명사항은 물품 명세를 포함하거나 신용장 또는 명시된 다른 서류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맞죠? 그 내용 자체로만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참조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독립성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52번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의 정정과 변경을 유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수익자가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에 기재된 선적일자를 정정하고 아무런 인증을 하지 않았다. 선적일자가 정정이 되면 굉장히 큰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적일자를 안 맞춰주면 클레임의 제기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적일자를 정정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2번.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송장에 적힌 CIF 부산 옆에 인코텀즈 2020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아무런 인증을 하지 않았다. 우리 수기로 기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2번 맞고 3번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물품명을 수정한 부분에 상공회의소와 영사관의 상호와 당사자 성명의 스탬프를 각각 찍고 별도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스탬프를 찍은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변경됐다, 그리고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합니다. 4번, 선화증권의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는 통지처 칸에 개설은행을 추가적으로 제2통지처로 수기로 기재하고 아무런 인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상관없어요. 답은 1번이고. 자, 53번. 다음 중 화환신용장 개설 또는 보증서의 발급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는 의뢰인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Advance Payment Bond, 이건 선지급이죠? 수출자가 맞고요. 다음에 2번 Packing Credit, 이거는 전대신용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수익자가 맞고. 3번에 Back-to-Back LC, 이거 동시개설 신용장입니다. 중개무역상 맞고요. 다음에 4번에 Escrow LC, 우리 Escrow LC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특정 당사자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결제 대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신용장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신탁 운용사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4번, 화환신용장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6A, Document Required. 지금 요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용장이 발행된 거냐면 스위프트예요. 스위프트 방식. 전신이죠. 전신으로 발행된 거고, 전신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46A, 45, 44 이렇게 번호가 붙어요. 그 순서라는 얘기예요. Document Required. 지금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어떤 서류들이 요구되느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Commercial Invoice in 3 copies. 그 다음에 Full Set Clean Onboard Marine Bill of Lading Made out order 지시식으로 발행이 되고, endorsed in blank 백지식 배서로 양도가 되고, marked freight prepaid, prepaid는 돈을 미리 줬다라는 거죠. 선불이에요, 운임. 다음에 47A additional condition 추가 조건, usance draft, usance draft는 기한부 환호음입니다. shall be negotiated at site basis regardless of the tenor of draft. 자, 지금 누가 거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보기를 보면서 같이 볼게요. 1번, 상업성장은 4번 세부만 제시되면 된다. 어땠죠? 우리 제시되는 서류에 최소한 원본 한 통은 제시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이죠? 2번, 선화증권은 원본 세부가 제시되면 된다. 왜냐하면 선화증권은 원본 세부가 일반적으로 한 세트로 발행이 되고,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풀 세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통을 다 제시하면 됩니다. 다음에 3번에 Bankers Usance LC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기한부 환호음은 shall be negotiated 매입된대요. 어떻게? at site 일람으로 매입이 된대요. 일람으로 매입이 됐으면 아직까지 유전스 기한이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뱅커스 유전스 LC가 맞겠죠. 왜냐하면 은행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부담하게 되니까. 4번, 선화증권의 수화인은 to order라고 명기되고 선적인에 의하여 배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 bills of lading made out 뭐라고 되어 있어요? to order 지시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ndorsed in blank 이때는 선적인이 배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신용장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용장에서 지금 어떤 서류들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올바른 것은 except so far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뭐 이런 얘기니까.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우리가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맨 앞에 U, C, P, 즉 화환신용장에 대한 UCP 규칙 600 버전 이렇게 해서 UCP 600이라고 부릅니다.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자, 지금 신용장 600이 적용된다라는 거고, SWIFT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일 뒤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Date and Place of Expiry. 유효 기간, 유효 장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1A Available 신용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With by 쭉 하니까 by payment라고 나와 있죠. 이거 지급 신용장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44C latest date of shipment 최종 선적 일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신용장 내용 중에서 신용장 통일규칙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장 통일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그 신용장 통일 규칙 같은 경우에도요, 마지막에 끝나는 게 규칙이잖아요. 규칙. 법이 아니에요. 법이면 무조건 지켜야 되죠. 그게 가장 우선 적용되는 거고. 근데 규칙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었어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개설은행은 코엑스뱅크 서울에게 지급 수권을 주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41A에 보면 Available with by 다음에 코엑스뱅크 서울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y payment 지급에 의해서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 은행이 지급은행이 되는 거고 개설은행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한 겁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유효기일과 선적기일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연장이 된다. 아까 전에 유효기일 딱 나와 있었는데 그 신용장 유효기일이 해당하는 국가가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서류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데 뭐는 연장이 안 됐어요? 선적기일. 선적기일은 그 공휴일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4번 수익자는 환호음 2부를 작성하여 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면 된다. 이거 무슨 신용장이에요? 지급 신용장이었어요. 답은 2번이죠. 매입이 아니라 지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4번은. 자, 56번. 다음과 같은 기한부 매입 신용장 환호음을 배서하여 유통하고자 할 경우 최초 배서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환호음이 딱 예시가 들어가 있고요. 한번 볼게요. 그 A 보시면요. 본문에 pay to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맨 위에 문제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기한부 매입 신용장에 나와 있어요. 매입 신용장에서 환호음상에 pay to 다음에 들어가는 대금 수취인은 누가 돼요? 매입은행이 돼요. A에는 매입은행이 들어가면 되고, 즉 수취인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아래줄 value received and charged the same to account of라고 되어 있는데 account of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금 결제인, 즉 개설 의뢰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맨 하단에 보면은 to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당사자가 지급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 bill of exchange, 환호음은 신용장 거래 상황에서는 수익자가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발행해요? 개설은행한테 발행하면서 pay to 다음에 들어가는 수취인한테 대금을 줘라라고 하는 거니까 받는 당사자가 지급인, 즉 개설은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시그니처 서명란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누구의 서명이 들어가요? 해당 환호음을 발행한 수익자의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명뿐만 아니라 주소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1번 A가 pay to the order of C라고 적어서 배서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호음을 배서하여 유통하고자 할 때 최초의 배서인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냐? 근데 여기 지금 C가 누구예요? C는
지급인이 들어갈 자리다라고 보셨죠? 아까 전에 to 옆에 C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급인 자리예요. 그래서 A, 즉 A은행이 pay to the order of C라고 적고서 배설을 한 거는요. 수익자가 매입은행한테 서류를 전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해당 환호음까지 같이 보내주죠. 그러면 매입은행이 먼저 수익자에게 환호음 금액을 지급하고 서류를 매입하는 거니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개설은행한테 가서 이 환호음하고 선적 서류를 나한테 돈을 주고서 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지급을 해라.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에 B가 배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우리 아까 전에 어카운트 오분 다음에 나와 있는 대금 결제인 즉 개설 의뢰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지 않고요. 3번 C가 to the order of A라고 적어서 배서하였다. C는 누구였어요? 지급인인데 이 배서는 그 다음 당사자에게 서류를 넘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C가 최종적으로 지급인인데 누구한테 서류를 넘겨요?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D가 deliver to the order of B라고 적고서 배서하였다. D는 누구였어요? 오른쪽 하단에 수익자라고 나와 있죠. 수익자가 deliver to the order of B. B는 개설 의뢰인인데 개설 의뢰인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57번. 다음 화한 신용장의 문구와 가장 관련이 많은 신용장은 무엇인가? Upon receipt of documents at our counters. counters,라고 한다면 보통 은행의 그 회계 장소를 얘기해요. 회계를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를. We shall forward the necessary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서류를 전달해 주겠대요. Upon reimbursement from issuing bank. 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서류들을 개설은행으로 보내주겠다. We shall undertake to reimbursement you in accordance with your instruction. 여기서 얘기하는 이 you가요, 제2수익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장이 양도가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신용장이 양도됨으로써 내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으면 너한테 상환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양도된 신용장, transferred letter of credit이 돼요. 자, 58번. 다음은 화한신용장 문구의 일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은행을 순서대로 적은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자, 그 아래 보니까 reimbursement bank, 뭐 confirming bank, issuing bank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78 instructions to the paying, accepting, negotiation bank. Upon receipt of documents complying with credit terms. 뭐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자마자 reimburse yourselves on A at site basis as per draft라고 되어 있어요. 일람 조건으로 어떻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상환해주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우리 at site는 뭐였냐면 일람이었죠. 바로 지급하는 거였어요. 들어갈 수 없는 게 뭐예요? 기한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게요. A의 accepting bank, 인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at site가 아닙니다. 그래서 accepting bank는 일단 들어갈 수가 없고, drawing bank는 뭐 지급은행을 얘기하는 거고, 4번의 settling bank는 상환은행을 얘기해요. 다음에 B, must forward all documents. 자, 우리 서류를 수익자는요, 보통 개설은행한테 직접 제시하지 않고 중간에 지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은행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은행들이 서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야 돼요? 결국에는 개설은행한테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B에 들어가는 사람, 서류를 포워드하는 사람, 그 다음에 C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서류를 받는 사람이니까 B에는 지정은행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 되고 C에는 개설은행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쫙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B는 confirming,
확인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 4번에 nominated 아니면 negotiation 둘 다 지정은행이죠. 그 다음에 C 관련해서는 개설은행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3번, 4번 전부 다 issuing bank가 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뭐 이거는 2번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1번, 3번, 4번에 각 A, B, C에 어떠한 당사자가 들어가는지 그걸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59번이요. 다음 화환신용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신용장의 당사자로 올바른 것은 notwithstanding the content of article. 여기는 뭐 16조, UCP 600의 16조에는 거절 통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In the event that we observe discrepancies는 불일치. In documents, we shall provide our notice of refusal in accordance therewith and 그 불일치에 대한 내용을 통지해 주겠다라는 거죠. And if we elect to contact the blank for a waiver가 나왔어요. waiver는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16조, UCP의 16조에 나오는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은 개설은행이 서류가 도착을 해서 심사를 해봤는데 하자가 굉장히 경미해요. 그런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자라고 누구한테 연락해보는 거예요? 개설 의뢰인한테 연락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we는요, 개설은행이 되는 거고 elect to contact, 연락해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개설 의뢰인한테. applicant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렇게 권리가 포기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서류를 받아주는 거고, 아니면 개설 의뢰인이 안 돼, 서류 수정해서 가져오라고 그래 라고 한다면 수정 작업이 필요하겠죠.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6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화환신용장의 일부다. 다음 중 적격한 서류의 제시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ocument required 요구 서류들이 나왔어요. 풀세트 AOA 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보험 서류, 보험 증명서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A. 수화인이 이슈잉 뱅크로 기명식으로 작성된 AOA 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클린 AOA 빌, 세 번째 줄 중간에 clean airway bill consigned to the order of issuing bank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B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명된 캐리어, 서명한 수화인용 하우스 에어웨이 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에어웨이 빌 같은 경우에는 UCP 600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뭐 수화인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원본을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뭐가 제시가 되면 돼요? 탁송인 또는 송화인용 원본이 제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에 C. 피보험인이 이슈잉 뱅크로 기재된 인슈어런스 펄러시. 아까 전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라고 나왔죠. 서티피케이트의 요청이 있으면 펄러시가 제시돼도 괜찮았어요. 다음에 D. 인보이스 밸류의 115%가 부보된 인슈어런스 펄러시. 자,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그 위에 메모 박스의 마지막 줄에 for 110%는 뭐예요? 최소 조건이에요. 이거보다 높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ICC-AR의 담보 조건으로 부보된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뭐 따로 특정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최대 담보 조건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커버링 유주얼 리스크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제외 문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돼요. A, C, D, E.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다음 문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